원래 세 분의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 포럼 원래회를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놓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오게 된 출발점이고요. 또 워낙에 중요한 상황들이 대내외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한 9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 세 파트가 아마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중국의 국내 정치의 사면임이 의미한, 이거는 이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실현되고 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냐하면 국내외에서 그런 좀 보는 시각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논쟁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앞에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역시 미중 관계, 3년인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 특히 처음으로 대면회의에서 G20에서 미중회담이 3시간을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미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한테 던지는 의미, 한반도, 그리고 한중 관계,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우리에게 접근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처음보다 가면서 조금 시간을 늘리는, 그래서 한 3대 4대 아니죠. 3대 3대 4?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런 비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분들이 또 거기에 딱 훨씬 더 특화된 분들입니다. 첫 번째 특화된 부분, 국내 정치에는 우리 안칭영 연구소 교수님께서 전문 분야시니까 스타트도 끊어주시고 그 부분에 가장 많은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미중 관계는 그때까지는 오시겠죠. 이희옥 교수님이 또 워낙 많이 다루시는 분야니까 주로 하시고 다른 분들의 부가적인 의견을 듣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남주 교수님께서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이런 방식으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을 전공하니까 중간에 제가 전체적인 그 진행도 하겠지만 미국 시각에서 질문도 던지고 또 보충 설명도 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뒤에 좀 끝나게 되면 질문도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칭 교수님은 지금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중국학연구원 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치영이라고 합니다. 이 시진핑 3년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3년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별로 특이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4년 전에 사실상 이제 결정이 됐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직이라는 것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중국에서는 이른바 이제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직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이제 총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공산당과 이제 국가의 군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석인데 그 중에서 앞에 두 가지는 뭐 임기나 아무런 이제 그 공식적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1982년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이 개혁개방 이후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모든 국가직에 대해서 중임제로 이제 이 규정을 했었는데 2018년에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앴습니다. 결국 이제 임기 제한을 없앤 것은 한 번 더 하겠다. 최소한 이제 한 번 이상은 더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년임 자체는, 그 자체는 이제 뭐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특이한 것은 아닌데, 아까 우리 이제 김준영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실제 이제 실현되는 것하고 뭐 이제 그 기대됐던 것하고는 이제 다른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아마 이제 대중적으로는 또는 이제 언론에서는 시진핑 3년임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인 독재 체제의 형성 또는 이제 뭐 이 종신 체제의 형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이제 법적 제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관례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획 개방 이후에 형성이 됐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기제들이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왜 시진핑으로 이제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는 좀 그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도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헌법에서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 임기에 이제 지속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이제 공산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상당히 많은 규정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 이제 1인 체제다고 얘기를 했는데, 1인 체제를 이제 1인 체제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은 집단 지도 체제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인사 문제 때문에 시진핑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으로의 권력, 1인으로 이제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크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이제 당장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규정이 이른바 이제 그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준칙은 지금까지 이제 두 개가 있고, 두 번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헌이라고도 하고 당규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당의 최고의 규정입니다. 최고의 규정인데, 당장과 준칙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선언적으로 1982년 이후에 모든 당장에는 중국의 모든 영도 직무는 종신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명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집단지도 체제이다라는 것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이 기제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중국의 이제 결정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모든 결정은 중국에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최종적인 이 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공식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이 혼자서 뭐 이제 시진핑이 이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조직적인 형태의 이제 동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시진핑으로의 이제 이 1인 체제라는 것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형성이 되었느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조직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간과하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이제 조금 이제 그 복잡한 문제인데, 그 당대 직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번 당대 당장을 개정을 하면서 이 두 개의 확립이라는 것이 당장에 명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확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시진핑 동지의 이런 이제 그 이 당의 중심으로서의 이 지위를 확립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확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진핑 동지라는 것은 이 시진핑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중심적인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당장의 명문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규정이나 제도로서 시진핑의 이제 1인 체제의 이제 이 확고함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당장 개정 과정에서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다만 중국에서 이제 당장에 그것을 못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설명에서 두 개의 확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것을 삽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당 내에서의 이 일정한 정도의 이 반발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이런 이제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은 그 1982년에 이제 이 규정 이 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이 당의 이제 이 기본적인 조직 체계고, 거기에서 이제 그 1인 체계하고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있던 당 주석 제도를 폐지하고 총서기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총서기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중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의 직위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총서기 자체가 이 당에서 조직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1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 주석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제 만일 당장 규정을 하면서 당 주석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확고한 1인 체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또는 이제 규정에 의한 제약이 시진핑에게 많이 지금은 이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이제 이 다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유보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간과하면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안치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또 우리 이호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파트로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이 3년임에 대한 중국 내부의 정치적 의미, 우리 안치영 교수님 좀 길게 발제하시고 두 분이 좀 보충하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를 우리 이호 교수님 해주시고 좀 길게 해주시고 다른 분이 보충하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이제는 함의를 이남주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 개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미국과 서방과 이쪽이 외부에서 보는 거는 확실히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인 체제가 확실히 확립됐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강한데,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확고하게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1인 체제가 확립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도 많고 내부적인 관례 같은 것들이 완전 장악이 아니다. 또 심지어 시진핑조차도 자기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앞에 시진핑을 스스로 얘기할 때 뺐던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그렇게 크게 나뉘어지는데, 또 내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산풀에 나온 누구죠? 조영남 교수님은 약간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갔다, 진입했다,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1인 체제로 출발 지점으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해?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두 분도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조영남 교수하고 유사하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우리 이혁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 외국에서 보는 거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계자도 없다. 또 그 두 번 반복됐던 칠상팔화가 이중접수 3년임을 했다. 이런 자체가 큰 의미를 두고 보는 반면에 중국 내부를 아는 분들은 다른 규정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아직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이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분야의 전공자들께서 꼼꼼하게 이제 문건을 읽고 평가한 것들을 존중하고요. 저는 이제 중국 문건을 보면은 19차 전당대회에 보면 시진핑의 정치 보고에 보면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을 보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내가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과 과제를 수행할 때 차세대 지도부들은 매우 보신주의, 관료주의 이렇게 빠져 있었다 하는 데 대한 불만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은 위기를 강조하거든요. 위기, 위험 이런 이제 전당대회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중국 정치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마오쩌둥 시기는 정치의 위기를 가지고 그 자기 정당성의 기초로 삼았던 것 같고요. 등소평 시기는 경제 위기를 자기 어떤 집권의 기초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100년 만에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유례 없는 변국, 100년 대변국이라는 표현을 쭉 써왔거든요. 그 얘기는 나의 집권에 닥친 위기는 글로벌 전 지구적 위기인데 이 전 지구적 위기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공급망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코로나, 기후변화와 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차 전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세계의 변화, 역사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이거든요. 그리고 20차 전당대회의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차세대라고 할 만한 6세대가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 텀이 지나서 2027년도에 후계 구도가 본격화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집단 지도 체제에 유지될 것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동력을 그대로 유지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필요하다면 지금 중앙위원회 7세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7세대들이 대부분 또 테크노크라트들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저는 6세대 지도부를 건너뛰고 7세대 지도부들이 바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체제가 조금 장기 집권의 기초를 상당 부분 구축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 원형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크게 흔들려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남수 선생님한테 조금 질문을 약간 트위스트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혁 교수님 약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년 내지 25년은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진핑은 그 정도의 의도를 갖고 시작한 건지 이거는 의지와 또 그 의지가 가능하냐는 주변 조건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누르셔야 됩니다. 네. 예, 그 얘기로 가기 위해서 하나 조금 염두에 둬야 되거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지금 나왔듯이 집단 지도 체제냐, 1인 지배 체제냐 이런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이 개념이 얼마나 정확한 개념인가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단 지도 체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갖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내용들에 크게 어긋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오쩌둥 시기에는 최고 직책이 그 주석으로 있었습니다. 정치국의 주석이고 중앙위원회 주석이니까 그 정치국과 그 중앙위원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개인에게 부여를 해준 거죠. 그죠? 지도자로. 근데 이제 그걸 개혁개방식에 없애면서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정치국 회의를 주도하고 집행기구인 서기천무를 지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표수로 얘기하면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1인 1표예요.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동등한 분공체제에서의 집단지도 체제를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집단지도 80년대에는 사실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었지만 실질권을 누가 행사했어요? 덩샤오핑 등의 원로가 행사했습니다. 거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점점 약화되고 덩샤오핑도 자기가 더 오래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89년 천안문 위기를 겪을 때는 원로들이 계속 개입해서는 결정하는 방식은 더 유지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덩샤오핑이 장택민을 새로운 총서기로 뽑으면서 총서기,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지만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택민이 핵심이다. 이것도 비공식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집단 체제에 동등한 1인이지만 뭔가 더 역할을 하는 지위를 부여했지만 뭔가 더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이거는 순수한 집단 체제로서 운영이 안 된다는 거를 결정을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가면서 후진타오는 총서기 핵심이란 지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이 표현이 후진타오 시기에는 없어지고 후진타오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도 체제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되게 지금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집단지도 체제는 뭔가 이상적인 어떤 시스템이었다라고 상정하고 지금 시진핑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되게 거기서부터 이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설명 방식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중국의 지금 지도 체제 자체가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체제예요. 조금은 집단성이 강화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시기에는 좀 결정권이 강화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최근의 중국 상황에서는 아까 이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집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엘리트들의 권력 엘리트들의 합의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후진타오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은 부패 문제로 나타났지만 그 9명이 그렇게 자기縄張리를 쉽게 얘기하면 쉬운 건 아니죠. 속칭. 자기 영역들을 따로 나누고 거기에서 자기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어떤 중국 차원에서 이루어질 중요한 정책 결정을 그걸 막 박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중앙 아주 핵심 차원까지도 부패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미중 경쟁까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 집권 상황으로 가는 거고 엘리트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동의가 됐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되게 관건이 되죠.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권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보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렇게 집권되고 이게 구조화되고 강화되면 결국은 다른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이 안 되고 정책 결정에 심각한 어떤 잘못이 출현할 수도 있다. 큰 중대한 정책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것을 방어하는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큰 우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정책적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1인이 강화되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대외적으로 더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것과 연관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저는 중국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중국 사람들도 다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부작용을 해결하려고는 어떤 방식의 장치를 만들거나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얘기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기와 관해서도 그냥 한 세션을 다 틀어서 더 묻고 싶고 알고 싶긴 하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차 당대회가 미치는 미중관계 향후인데요. 지난번에 G20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생각보다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불도 좀 끄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걸 일단 진정시켰다고 보는데요. 미국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 전에 심야 토론에 나와서 여야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남성욱 교수하고 저하고 4명이서 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국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가열될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3연임이 완성된다면 오히려 둘이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했다가 나머지 1대3으로 제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혁 교수님은 이 3년임에 가지는 미중 관계에 대한 함의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이 3시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 김준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진전이 있었고 대화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일단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 얘기는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 나온 보도하고 신화사 보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협력의 필요성들은 강조를 했지만 중국은 상당 부분의 내용을 제도 경쟁에다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자본주의를 하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 길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나중에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민주를 가지고 권위주의를 대체하는 방식의 접근법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시진핑이 3연임 체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대외관계의 내용은 중국이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이제 사회주의 정체성들을 굉장히 좀 수면 아래로 관리했다면 지금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서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복귀해 보면 2012년 10월에 시진핑 1기 체제가 수립될 때 첫 중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중앙위원회 연설이 한 7년, 8년 만에 그 중국의 구시라는 잡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있다가요. 왜 7, 8년이 있는 다음에 그걸 공개를 했을까 보면 그 시기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시기였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장자의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직접 수릉에 있는 젊은이가 한단에 가서 한단의 걸음걸이를 배웠는데 돌아올 때는 기어서 왔다 하고 하는 우리 한단 지보 한단 그 학습 내용들을 장자를 실제로 인용을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미국에 대처하는 방법론이 또는 인식이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진핑 1기 체제가 출범할 때 준비된 중국의 길이었다는 메시지를 그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진핑 3연임 체제가 갖고 있는 당의 그 구성원들이나 중국 국민들한테 되는 메시지는 나는 나의 길을 분명히 간다. 정체성의 외교,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해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종합국력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공세적 외교를 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빠른 성장이긴 하지만 질 좋은 발전은 아니고, 중국의 그 인디케이터 지표가 그로스 인디케이터는 굉장히 높지만 넷 인디케이터 1인당 뭐 GDP나 이런 걸 보면 미국에 필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현실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교역액이 중국 통계로는 7,500억 달러 정도 됐고요. 미국 통계로는 6,50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통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홍콩, 마카오를 통해서 경유하는 통계를 잡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국 통계를 보면 중국의 대미 흑자가 4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과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에 갈등이 있었고 무역 전쟁이 있었고 완전히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놓고서 압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무기화된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분리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게임 체인저는 어디에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의 대미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지금 미래 산업,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또 중국판 그 GPS라고 하는 베이도 또는 퀀텀 컴퓨팅, 그 다음에 뭐 통신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중국의 기술의 진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의 진전을 앞서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상업화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 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유일하게, 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유일하게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반도체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는 한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해야 이 미중 간의 이 전략 경쟁의 격차를 좀 늘려나가고 향후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극복한다면 미중 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의 자주화라든지 핵심 기술의 자주화, 또 핵심 산업에 대한 자주화를 통해서 최대한 참호를 파고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버티면서 미래의 게임 체인지를 대비하는 전략들이 미중 기술 경쟁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은 미국과 EU를 최대한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EU 내에서의 국가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 국가 안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에 대한 정책과 다른 EU 국가들이 대한 정책의 결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을 좀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 하는 것인데요. 핵심 미래 산업의 핵심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IPO를 하고 중국 그 시장에서 상장을 시키고 아주 파격적인 토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감세 정책을 통해 갖고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 사이의 어떤 분리를 시도하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중 관계를 또 보면은 현실적으로 미중 관계가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 전당대회 보고서를 보면 미중 관계를 협력이라고 쓰지 않고요. 양성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지만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양성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미중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미국의 이런 비협력적인 태도 때문에 쉽지 않은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우선 개발도상국과의 그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 이로부터 교두보를 잡고 중화국제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입차 전당대 보고 담겨 있고 시진핑의 3년임 체제에 이런 외교 전략을 좀 당분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국면을 만들기보다는 미국이 중국에 취하는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지만 또 미래 게임 체인저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외교 전략의 접근법이 입차 전당대 보고서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중국 대사관의 고위직한테 들었던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 맷집 게임을 한다고 하는 지금 우리 이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고 장기전을 본다면 참호전을 준비하는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은 먼저 도발하지는 않고 미국이 도발하는 걸 막아내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프레임은 중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현상을 변경한다는 프레임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프레임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이 상당히 작동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장기전만 가는 건지 아까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는 지금의 국제정치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프레임에 이겨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나 포장을 할 수 있느냐,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얘기를 앞에 혹시 이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첨가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대해서 간단하게 두 분이 또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19차 당대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20차 당대 보고에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국이 유화적인 표현을 썼는데, 19차 당대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이제 과거에 했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학전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지도자들이 머리에 좀 열이 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19차 당대 시기에는 조금 중국이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8년 미국에 이제 위기가 있고 이런 이제 게다가 이제 중국이 G2가 되고 하면서 아주 급속하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계획은 2050년까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금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혹은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2049년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국 100년 중국에서 이제 두 개의 100년이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100년인데 두 번째 100년까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말을 그때 이제 처음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중국이 이제 방어적이라고 했는데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19차 당대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중 충돌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이 중국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에 이 미중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결국 중국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턴다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차 당대 보고에서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이제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대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뭐 중국식 현대화 이런 부분만 이제 강조를 하지 오히려 이제 현대화 강국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표현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중국의 아까 이제 이옥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장기적인 이 미중 이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당분간은 우위에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담론 영역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거나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이제 그 부분도 계속 강조되는데, 저는 그건 사실 당분간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GDP만 갖고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 GDP가 지금 만불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만불 좀 넘는 국가가 세계에서 어떤 다른 국가들에게 저 나라처럼 살아보고 싶다라고 한 정도의 모델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토대가 없이 담론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약이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조금 담론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단히 패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나라들과의 어떤 공동의 어떤 공동 전선이랄까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지만, 그 나라들이 그렇게 모일 때도 각각의 나라들을 보면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뭉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이 아까 김정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적으로 되게 불리하고 이런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는 중요한 원인은 세계 시장에서의 담론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이제 반영되는 측면이 저는 첫 번째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안치현 교수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조금 어떤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좀 평가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과도한 평가들에 입각해서 나온 표현들, 아까 이제 강국, 저는 계속 처음부터 그 얘기 했거든요. 중국 사람 조금만 모임 만나서는 어떻게 세계 내놓는 비전이 강국이 될 수 있냐. 그거는 되게 다른 나라들한테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어떤 나오는 수사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상당히 실질적으로 중국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는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1인 3년인 하고 막 1인의 권력이 집중되니까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갈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차 당대 보고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안전 문제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이거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거죠. 또는 타이완에 대한 처음으로 당대 보고에서는 무력 사용의 옵션을 포함시켰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강경한 내용들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전체적인 기조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념적인,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되게 이념을 강조했으니까 이념적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물질적 기초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물질적 기초 강조한다는 것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성장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전체 보고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지난 19차 당대보다는 상당히 강조된 방식으로 나왔고,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언급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포함되긴 했지만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죠. 중국이 한 번도 타이완이 독립하거나 외국이 개입해갖고 독립을 시키거나 할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런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밝혀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4년도인가요? 반분열법, 법령으로 제정돼 있죠. 거기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강경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건 아니고, 기조로 보면 그러한 기조와 조정들이 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나온 게 아까 얘기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그 상황이 나온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암초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타이완 문제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그거는 상당히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미국도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도 3년을 했으니까 구호만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바이든도 내년은 선거가 없거든요. 내후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등등의 선거가 이제 몰려 있는데 그러면은 경제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뭔가 개선된 어떤 실적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데올로기나 정치화된 측면보다는 좀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은 양쪽이 조금 접점이 지난 2년 동안보다는 조금 넓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저희 이혁 교수님한테 좀 부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이 정말 세계 패권이나 1위 국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저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으로 정교한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획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은 세계 패권에 욕심이 없다는 말이 진심이 아닌가 생각을 역설적으로 저는 한 적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왕후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뭔가 세련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내에서 뭐 공동부유라든지 국내에서 사면임을 위한 국내 정치용이 주 목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미국의 패권을 향한 담론은 아니라도 적어도 미국의 담론을 대항할 수 있는 중국 방식의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교수님께서 미국이 계속 중국을 이제 수정주의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주저앉힐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국제 경제 질서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규범 속으로 편입시켜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은 이제 9.11 테러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중동 전선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고도 성장을, 중국의 구조조정 기회가 중국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니까 이 국가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2000년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돌입하기 시작하고 아시아 정책을 수정하게 됐는데요. 그게 2008년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미국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갖고 돈을 그때 4년 동안 찍어낸 그 돈이 한 3조 7천억 달러 정도를 찍었는데요. 중국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구조조정할 기회를 놓치고 중국도 고도성장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온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2018년에 나타난 것이죠. 미중 무역전쟁 형태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여기서 주저앉히지 못한다면 나중에 중국을 주저앉히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서 무역전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기회비용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전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중국은 한 번도 G2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예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G2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중국을 반열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중국도 한 번도 스스로 우리가 G2 국가가 됐으니까 뭐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중국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정체성과 강대국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져나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고 우리 G2 아니다. 중국말로 질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를 중국어로 읽으면 G2거든요. 우리 G2 아닌데 자꾸 중국을 올려놓고 흔들어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목표는 방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목표가
패권을 대체하는 목표는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목표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 전이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힘의 분산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다극화의 길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다극화 형태의 질서를 만드는 것들이 중국이 지금 또는 중기적으로 갖고 있는 그 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담론의 개발의 유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90년대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민주주의는 나쁜 게 아니다. 조금 더 지나서는 민주주의도 중국께 좋다. 이런 형태의 담론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왔는데 지금 중국의 외교 담론들도 이제 아까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식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의 어떤 새로운 담론 구상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중국이 매력 국가가 아니잖아요. 힘을 갖고 있는 능력 국가이긴 하지만 힘을 갖고 있는 능력 국가는 내 힘을 상대한테 투사하는 힘을 갖고 있는 국가가 능력 국가인데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는 국가가 매력 국가라고 한다면 중국이 아직 매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일단 담론 투쟁을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패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힘의 분산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민주화하고 다극화하려고 하는 담론 구조를 앞으로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자, 말씀해 주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보는 관점을 시간 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간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중국이 그러한 계획이나 목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어쨌든 스스로가 역사적으로 이 문명을 만들어 오고 세계를 이끌어 갔던 국가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의 장기성 속에서는 그대로 이제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긴 시점에서 보면은 중국의 목적이나 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나와 있는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2012년인가요? 란초 미라지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산책 담론을 합니다. 서로 하는데 그게 중국으로서는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똑같이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미국이 대신에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때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 많이 컸다. 중국의 국력을 좀 실감하고 그때부터 사실 2012년부터 원래 바이든이 아니죠. 오바마였죠. 오바마는 중국하고 사실 잘 지내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중에 변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중국이 그냥 의도했다는 측면도 하나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지만 중국이 커졌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은 사실 중국의 공격성이나 이런 주변 국가에게 무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걸로 포장하는 것에서 중국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면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결국 우리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반도 위기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동남아 외교 5개 있었거든요. 한아세안 정상회담, 동아시아 정상회담, 그 다음에 APEC, 그 다음에 G20, 또 하나 빠진 게 뭐죠? 아세안 플러스 3 이렇게 5가지인데 다자 외교 가서 우리 대통령은 한미일밖에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 했을 때 이제 중국이 만났는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하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게 들렸거든요. 사실 한국이 지금 진영 외교를 하는 것들 실제로 중국이 관리의 차원도 있지만 우리한테 경고의 차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이남주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분이 또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되게 그 함수가 되게 복잡한 함수, 한반 중국의 이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나 그 영향 관계가 뭐 양자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관계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오고, 뭐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북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게 이제 하나가 우리로서는 뭐 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4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환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는 과거에 그 중국 내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략적 자산이냐,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전략적 부채냐. 그리고 한동안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우리 중국, 북한 저 관계 때문에 우리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경향이 강화됐는데, 2017년, 18년을 거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잘 유지하는 것이. 이 정도는 이제 조금 그 정책 결정자들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표현에서 나온 게 그 정상회담, 양국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 시진핑이 얘기했다는 이제 3가지의 불변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국제 정사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양국의 친선 관계는 계속 그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에서 되게 복잡하게 있지만 그 기존을 자체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세가 너무 심하게 변하면 중국도 이제 판단을 새로 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결국은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남북 관계 계속 북미 관계 안 풀리면은 북쪽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잖아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북쪽이 어느 정도의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이 대단히 그 수용성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듯이 ICBM을 쏴도 안보리 결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은 왜 뭐라고 그러고 반대를 하느냐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올해서부터 쭉 밝혀온 입장은 뭐냐면, 현재의 한반도의 교착이나 긴장 고조 상태가 나타나는 때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요청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더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미국이 북의 행동에 대해서, 비핵화 관련 행동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거는 중국이 그 전에도 밝혔지만 올해에도 여러 차례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 논의를 할 때 그 유엔에 있는 장쥔 대사, 유엔 대사죠, 중국에.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이러한 기조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런 방향에서 그 대북 제재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고요.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양쪽의 백악관 측 발표와 중국의 발표에서 그 북한 문제가 언급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 차이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저런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우려를 표명했고, 북이 국제법에 준수하도록 인커리지해야 된다. 이제 북쪽의 행위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발언을 소개를 했고, 중국 쪽 발언을 소개하지 않았고요.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그 입장을 설명해, 시진핑이 이 아까 이제 일반적인 자제를 요청하지만 지금 더 안전 우려를 해소해야 되는데 북쪽의 안전 우려를 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 쪽이 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쪽의 ICBM까지는 이제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ICBM 발사까지는 핵실험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거는 약간 퀘스천이 조금 남아있죠. 어쨌든 북쪽은 규범적으로 비핵화를 중국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국도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 한반도나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 조금 그 입장을 좀, 근데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아마 북쪽의 중국에 대한 의심이 좀 증가할 가능성도 지금은 높거든요. 그런 미묘한 요소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저는 기조로 보면 기존의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발표에서 보면 우리 측 발표에서는 중국의 건설적,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는데, 이제 중국 쪽 발표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아마 그냥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어떤 행동 변경을 이끌어낸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옛날에도 낮았지만 지금은 더 낮아졌고, 또 중국도 지금 북쪽에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아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 한반도 상황에 어떤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동력은 중국한테 기댈 수 있는 건 크게 없고, 결국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의 어떤, 북미 간이 안 되면 한국의 어떤 역할들이 조금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 추가만 말씀드리면,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도 지금까지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어쨌든 정권 새 정부 출범 초기고, 초기서부터 중국이 한국을 홀대한다 또는 되게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이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저는 올해까지는 뭐 그런 방향으로 노력들이 진행이 될 텐데, 결국은 이 문제도 군사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든지 연합군사 훈련이라든지, 연합군사 훈련의 지금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점점 강화될 경우에는 이 한중 관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경제 보복이 일정한 영향이 있었지만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경제 보복은 전혀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감정을 악화시키는 기능을 해서 중국한테 그렇게 우리가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중국이랑 경제 갈등도 하잖아요. 기술적인 미국이랑 같이 엮이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이제 커지고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양상은 이럴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적 수단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안보 문제, 사드나 플러스 같은 안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처럼 그런 약한 수준의 경제보다는 그 안보적 방식의 대응들이 이제 강화될 안보적 상응 조치를 통해서, 그럼 대개 이제 한중 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지금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그다음 위험 요소들을 상당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혁 교수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왜 한중 정상회담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사가 됐는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그닥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사실 굉장히 강경하게 우리는 나갔는데 중국을 뭐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사용하는 똑같은 용어로 중국을 비판할 때 중국 가치 문제라든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지적했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지적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아예 규탄을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미중은 생각보다는 좀 톤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황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도 태국에서 일중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좀 급한 마음에서 나중에 성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그러면 왜 만나느냐 그 마지막에 한국을 만나는 데 대한 좀 분석을 해주시고 저는 조금 부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드 때 중국이 한국을 미국 쪽으로 너무 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있다. 길게 본다면 한국을 구태여 처음부터 미국의 진영에 물론 황구시보는 굉장히 비난을 하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공식 대응은 굉장히 점잖다. 오히려 자극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나토에서 중국의 부흥에 기대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점잖하게 오히려 시적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번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렇잖아요. 한국이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참겠지만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가망성이 없다 할 때는 사실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인데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좀 이번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시진핑 체제가 상계 체제가 출범하고 이제 첫 타자 무대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외교 정책의 원칙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묶어두려고 하는 효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3원칙이 있었거든요. 뭐 한반도의 평화안정,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 이 3원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정치적 해결,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을 공식 담론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얘기를 하고 있고 왕이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해법의 핵심은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예에 있는 동안에 미국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를 취하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이 한반도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하는 인식인 것이죠. 이 문제를 푸는 것들은 결국 중국의 역할론에 기대지 말고 북미 간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정치적 해법에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저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한중 관계는 왜 한중 협력을 하려고 했는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거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었고요. 북한의 체제 변화 또는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한중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작동하면서 중국과의 한중 협력들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낸 것 같습니다. 한중 협력의 공간은 북한을 조금 안정적으로 진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북한을 압력을 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우회적으로 냈는데 뭐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왜 이런 입장들을 가지게 됐냐면 중국이 한반도 원칙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낸 것들을 이를테면 쌍중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쌍중단이라는 거는 군사훈련을 좀 중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들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외교정책 중에서 쌍중단의 공간이 사라진 상태. 그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가동하는 쌍계병원도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중국의 역할론에 기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남북 간의 문제를 통해서 풀고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라 하는 것이고 저는
중국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군사훈련의 유예를 설득하는 것을 동시에 작동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좀 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중 관계도 아까 이제 이남주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총론엔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북중 관계가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 간은 2018년 이후로 좋은 이제 북중 간의 관계가 있고 친서를 교환하고 행사 때마다 아주 서로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하는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 문제는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폭탄을 쏟아내지만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재 문제를 풀자는 말은 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는 방법.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재 문제에 대한 판을 흔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전선이 확대되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중국 대사가 아직도 부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명분은 코로나인데 만약에 전략적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다면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과 근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내용이 크게 없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봤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 핵실험하고 유엔 안보리에 처음으로 결의안에 찬성을 했는데 그 결과는 북한이 차이나 패싱으로 나타났거든요. 너하고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행사하는 순간 북한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ICBM이든 핵실험이든 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하고 비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앞서서 미국보다 먼저 행동할 가능성은 낮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북한이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기대는 제재 문제를 누가 어떻게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경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기가 그냥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재재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떨어져 있고 약품 공급 부족들도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북한에서 해외 동포 권익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조총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조선족 기업인들을 상대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북중 관계가 코로나 이후로 좋아진다면 아마 이런 형태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도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북한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중 관계가 좋아진 상태는 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북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높이를 크게 높이는 상태는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에서의 고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채기 교수님,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 질문 한 가지, 저의 질문까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지금 이혁 교수님 재밌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라. 압박이나 제재를 통하거나 어찌됐든 뭐 레짐 체인지까지 간, 이건 좀 미국 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정부를 포함해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미국 쪽에 경사돼야지 중국이 한국을 오히려 우습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지 중국 관계도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을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한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미중 이 경쟁 구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지난번 이제 이 정상회담도 하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아직까지는 이제 이 한국이 강한 어쨌든 이제 뭐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중 경제 관계나 막 이런 상황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이제 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이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김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결국 이 한미 동맹 강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우리 주중 대사까지도 중국에서 중국 투자를 신중히 하라 뭐 이제 결국 그건 이제 중국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의 이제 이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플로어에서 혹시 오늘 첫 번째 세 가지 주제 어느 것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계십니까?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산연임에 대해서 당 간부들은 대체로 아마 의견이 모아진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중국 인민대중은 어떻느냐 저 생각에는 오히려 인민대중들이 구려의 100년 민족의식을 계속 고취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별거 아니다.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이고 중국은 5,2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가 엄청 낮다. 이런 중국몽을 제시를 하고 이끌어온 게 시진핑인데 일반 대중은 오히려 당 간부보다도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뉴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EUB 장비를 중국에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베이징에서 왕자 칩을 생산하는 것을 베이징에서 내년에 왕자 칩을 생산을 시작한다.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덜란드의 반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도 만약에 왕자 칩을 중국이 생산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전자칩 이런 반도체 제재라는 게 유형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게임 체인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는지. 네, 고맙습니다. 강정국 교수님 질문 포함해서 한 분 좀 더 얘기해서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습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저도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 이호 교수님이 사다리 걷어 찾는 얘기. 저는 미국이 아까 무역액도 얘기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중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략 영역뿐만 아니라 자체 세계에서 자기 모든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저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걷어차버리면 중국과의 초격차가 유지가 가능한 것인가? 지금 우리 강정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보면 또 2017년에 양자 컴퓨팅을 최초로 시연했던 것도 중국인데 이게 반도체를 걷어차는 게 가능하고 효과적이냐 아니면 반도체 걷어차기 전에 중국이 사실 양자 컴퓨팅 같은 데서 이것을 퀀텀 립을 오히려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문제하고 저도 궁금한데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혁 교수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뒷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제 발언권이 전혀 없고요. 앞쪽 부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3년임에 대해서 당의 간부들이나 중국의 인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권력 분산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고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 당 내부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3년임에 대해서는 그러냐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 지방 다니면서 물어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너 등소평의 가장 큰 공원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소평이 그 중국에서 계획개방의 총설계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획개방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대답을 안 하거든요. 종신제 폐지한 게 등소평이 가장 큰 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3년임에 대한 입장하고 권력 집중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중국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이제 농촌 지역을 좀 많이 다녔는데 사실 시진핑 시기에 중국의 농촌의 상황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이제 이 집권 연장에 조금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사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못 드렸던 부분이 이혁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시진핑의 이제 임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는 마오쩌둥이나 이제 등소평 시대하고는 다르다. 그 시대는 이제 방에 들어 누워서도 이제 이 집권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틴화된 이런 이제 이 대중적인 활동, 대중도 만나야 되고 이 정기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이 건강이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이제 임기를 그런 면이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진핑의 임기가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을 생각하면 한 20년도 할 수 있다. 그게 저도 이제 사실 중국의 가장 큰 불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약간의 이제 이 해퍼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퍼닝들은 오히려 또 이제 중국에서도 제도전환도 하니까 제도전환은 중국도 불행해지겠네. 그다음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네. 방금 이제 강정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뒷부분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돼서 지금까지의 교역 규모를 밝힌 뉴욕타임즈 보도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무역 규모가 준 국가가 미국, 영국, 스웨덴 이런 국가가 줄었고요. 제일 많이 는 국가가 브라질, 투르키예, 중국 이런 국가가 많이 늘었고요. 독일, 일본 이런 국가도 거의 줄지 않았거든요. 독일은 마이너스 3% 정도 줄었고 일본은 아마 플러스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국가 중에서 가장 교육이 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17%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공격 행위에 대해서 또 불구하고 경제 관계가 이렇게 얼마든지 디커플링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럽들이 중국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는 시장의 문제가 있고요. 중국이 일단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칩 시장의 대주주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모여서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도 시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급 과잉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요. 그건 유럽 기업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반도체 기술의 핵심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술, 흔히 우리가 -1 테크놀로지 또는 레거시 기술, 성숙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의 협력이 없으면 첨단 기술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가치 사슬 체계에 대한 결함을 유럽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이런 이제 기술과 시장의 교환의 형태는 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결정적인 규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 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역량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성전자에 얘기할 때도 삼성전자가 성숙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하루에 QR코드로 결제하는 건수가 17억 건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입니다. 미국의 빅데이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통해서 수집한 빅데이터는 와이드합니다. 중국은 단일 시장에서 형성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천문학적인 빅데이터가 산업기술로 전하는 효과는 자율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장, 실험기지로서의 시장 이런 문제가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유럽에서의 그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빠졌다거나 제가 이런 거 생각해보자 하는 것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시진핑 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서구에서의 비판이 많았는데 사실 미국에서 한 그 설문조사들 중국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에 보면 거버넌스의 만족도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반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진핑 체제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지지도가 일정한 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제약들이 너무 커지고 연구에 대한 그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일종의 부작용이죠. 예. 그리고 계속적인 집권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일정하게는 이게 과거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관례들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야 될 부담이 저는 지금 체제가 가졌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강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실적을 조금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증가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갖는 제일 큰 불만은 방역을 잘했지만 방역 때문에 갖는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이게 봉쇄에 그 지역에 들어가면 매일 이거 코를 쑤셔야 되는데 우리 한 번 쑤셔본 사람도 알지만 그거 매일 쑤신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것부터 근데 그거는 일종의 중국이 한 성공적 방역의 역설적인 결과죠. 그래서 중국도 이 문제를 지금 조정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마 그 조정 과정에서 일정한 혼란이 아마 제가 보기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게 환자가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또 조여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혼란들을 뭐 겪을 가능성은 좀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술적인 문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요새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금융하는 분들은 지정학을 공부하고 있고, 예, 국제관계를 하는 분들은 기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몇 나노가 옛날에는 알게 뭡니까? 지금 뭐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ASML이 EUV를 파는 건 어렵고요. DUV를 이제 공급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DUV는 그게 EUV로 하면은 7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하고 DUV는 12나노급까지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EUV만 규제하다가 최근에 미국이 DUV도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 ASML에서는 지금 반도체 칩을 못 팔면 아까 과잉이 되고 칩값 떨어지고 심지어는 TSMC에서도 원래 가동하고 있었던 EUV 2대를 지금 스톱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걱정은 뭐냐면 이 ASML은 지금 수익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 12나노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냅두게 되면 중국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 대체가 돼버리면 그 기업은 완전히 정말 중국 시장 다 잊어버리는 격이 되니까 일단 기업의 선택에서 보면 그거를 싸게 빨리 공급해서 중국 내에서 그 기술이 개발되지 않도록 막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보통 반도체 과정에서 보면 설계가 있고 제조가 있고 칩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테스트 해갖고 하는 게 있는데 앞뒤는 다 있는데 그 반도체 제조에서는 그 EUV나 DUV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12나노급까지는 가고 5나노급은 만들 능력이 없고 7나노급은 기존 기술을 조금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돌파했다. 이런 뉴스들이 올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상용화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나는데 중국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은 5나노급까지는 갈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거는 기술을 EUV를 공급받을 가능성도 낮고 자기들이 기술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만 5나노급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아주 최첨단 핸드폰이나 노트북 중에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고 일반 상용적인 데에서는 12나노급이면은 웬만한 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은 우리가 조금 최고급 물건은 못 만들지만 일부 제품에서 당분간 버틸 수는 있는 거고 그 시간을 가지고 지금 아마 5나노급까지는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은 뭐 연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에서 그렇게 도약이 잘 나타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도약이 잘 안 일어나는 영역이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나노급 정도, 5나노급까지 5나노 지금 3나노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격차가 저는 조금 있지 않을까 일정한 기간 동안. 다만 중국이 12나노까지 양산 체제가 되고 7나노급 정도를 일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으면은 중국으로서는 급한 일은 없다. 이 반도체를 공급을 못 받음으로써 뭐 공급을 자기네 어떤 제조 공급망을 유지하거나 그걸 강화시키는데 아주 급한 문제는 없다. 최근에는 조금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긴장하다가. 예. 시간이 좀 너무 지나가지고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세 분의 또 높은 전문성을 통해서 많은 통찰과 아마 그것을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신냉전이면 냉전하고 똑같은가를 비교를 해야 되고 저는 신냉전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냉전은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면 하나의 편을 정해야 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냉전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의 편중 외교, 진영 외교는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향후 30년 동안 적어도 30년 동안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거나 또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로 돌아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승부가 안 난다. 중국도 참호전을 하는데 한국이 승부가 나지도 않는데 미국 쪽을 완전히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 모인다고 얘기하는 건 선우가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한미일이 지금 결속된 것과 북중러가 결속된 것을 생각하면 정도나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포함해서 이 공급망에서 미중 사이에서 기술은 미국, 시장은 중국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술은 동시에 자산이기도 하다. 아까 리스크와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야에서 저는 미국이 우리 도움 없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국도 우리를 반도체 분야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카드를 통해서 미중 사이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외교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경과됐고요.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끝나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 분 발표자분들에게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